절차를 바꾸려 할 걸로 이번 모빌리티 사회가 아마 걸 이제 좀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이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자부품연구원 임태봉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먼저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시간은 짧지만은 좀 많은 이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오지 않는 기회라서 좀 많은 거를 말씀드리려고 좀 머티리얼을 많이 준비하다가 한 두세 번 계속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기 하드카피하고 제 발표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신모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펑셔널리티,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습니다. 결국 많은 이제 OEM사들, 자동차 매니팩처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탑재하는 어떤 기술 발전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 플러스 결국 자기네들이 모빌리티 사업자로서의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더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결국 모빌리티 서비스하고 자율주행 기술은 번들 형태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보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한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두 가지의 토픽을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깊이보다는 사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각 정부나 아니면 민간의 노력, 그 다음에 이제 마스에 대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또 각 지자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해외 사례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이제 니자에서는 항상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실제 사례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부주의에 대한 사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오면서 실제적으로 오면서 운전하다가 만약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되면은 스마트폰을 찾다가 없으면 내 가방이 뒤에 있으면은 잠깐 속도 줄이면서도 손을 뒤로 뻗어가지고 뽑아가지고 또 운전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사용자들은 차를 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떤 익스피어런스를 차 도메인 안으로 갖고 옴으로써 더욱더 부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사망사고를 또 이제 니자에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통계치를 또 많이 부각을 하고 전면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도시의 효율화,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산업 분야고 생태계 분야인데 결국 이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동성 보장 관점에서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성 보장 관점에서 실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노령자에 대한 어떤 교통사고 증가, 그 다음에 만성 질환자들이 어떤 크게 이제 운전하다가 데미지를 먹어서 실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실제 만성질환자들, 그 다음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겁니다. 도시 집중화. UN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2050년도에는 거의 전 세계 60% 이상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도시에서 생활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각 정부나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
그다음에 지금보다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들.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게 당연히 이제 교통 정책이 되겠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되겠죠. 뭐 대기업 오염에 대한 부분들, 뭐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실제 질소 산화물에 대한 대부분은 실제 운송수단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들 아실 거고요. 결국 도시 인프라에 대한 효율화가 결국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국 아시겠지만은 뭐 어떤 시간적인 관점에서 공간적인 관점에 보게 되면은 효율성이 현재로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 100여 년 이상 아시겠지만은 국가 도시개발이나 어떤 교통체계 인프라들은 전부 다 자동차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신모빌리티 서비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교통 운송수단 간의 이제 연계성을 확대를 시킨다든지 새로운 이제 접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서비스만 도입할 수는 없고 결국 인프라도 그에 맞게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청사진을 통해 가지고 실제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이슈들이 분명 정부나 지자체한테는 미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사고 예들 아시겠지만은 여지껏 자율주행차들 아시겠지만은 자율주행차들의 대부분 이제 프레스 리스트 보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좀 기사화돼 가지고 많이 보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반 운전자가 실제적으로 피닉스에서 그러니까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에서 운행하고 있는 웨이모의 이제 셔틀버스 밴을 들이박은 사고의 예입니다. 보시겠지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인데 교차로에서 맨 바깥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일반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방 이제 크로스 쪽에서 이쪽에서 검은색 차량이 나오니까 이거를 회피 기동을 하다가 조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경계석을 넘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저기 18년도에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막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자율주행차는 지금 현재 목표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어떤 그 지역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사람한테 데미지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같이 이제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같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이 하나의 축이 되겠고요. 결국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 자체의 어떤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해서 조금이라도 사고율, 그 다음에 어떤 치사율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기술 발전을 기술 목표로 가고는 있습니다. 기술 목표로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들 보셨던 테슬라 차량에서 실질적으로 졸고 있으면서 저희 아시겠지만 테슬라 차량은 아마 자율주행 레벨 2.5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파일럿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뭐 특성, 결국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거는 결국 사람이 되겠고 사람의 기본적인 천성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편한 방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편리해서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기 전까지는 분명 사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위험성이 분명 존재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기술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뒤에 어떤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요. 결국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나 신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보고 있는 건 산업 육성, 즉 새로운 혁신,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국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밸런싱을 맞춰서 갈 것인가가 주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정의는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마
외국 문서들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한번 언급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오토메이티드하고 오토노머스라는 어떤 워딩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제 뒤에서 레벨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토노머스 비클은 레벨 5 자율주행,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일 때 오토노머스라는 워딩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라 말씀드릴까요? 좀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낮은 수준의 어떤 자율주행을 명시할 때는 오토메이티드 비클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 국토부 이제 산하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제 자율주행 레벨에 대해서 좀 예쁘게 그린 그림이 있어서 허락을 득하고 좀 받아가지고 보여드리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레벨은 뭐 당연히 리자에서 SA 이제 자율주행 5단계, 그 제로를 뺀 나머지 5단계로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 4가지로 자율주행 단계를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비상 상황 대처를 누가 할 것인지, 주행 환경에서 모니터링은 누가 할 것인지, 책임 주체가 누군지, 제어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이제 OEM사들이 나오고 있는 차량들의 대부분은 레벨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실제 자율주행 기술의 이제 순위 발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당연히 1등은 어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글하고 GM이 항상 탑 클래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1등인 저기 테슬라는 몇이냐? 거의 10위 밖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노아 오토파일럿에 대한 부분들은 저걸 봐서는 국민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접했을 때는 참 좋은 기술이긴 한데 그 부분의 접근 방법들이 그 정통적인 OEM사들이 접근하는 기술 개발 방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제 통신망을 통해서 계속 운전자들에 대한 로그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기능으로 좀 테슬라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자율주행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된 4개 부처가 처음으로 이제 자율주행 예타를 1조 이상의 자율주행 예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거의 목표는 바로 레벨 4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면 레벨 4하고 레벨 3를 크게 나눴을 때 뭐냐면 vehicle itself,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적으로 실제 주행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레벨 3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레벨 4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인프라의 도움을 통해서 자동차가 실제 센싱할 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카바리지를 좀 넓혀서 사고율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기술 개발을 보고 있고 정부에서는 관련된 사업 상용화 기반을 27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전문가분들 아시겠지만은 레벨 4하고 레벨 5를 나누는 기준을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특정 구간에 대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이제 스타 포인트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 풀리 내가 실제 운전대도 없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냥 탑승만 해서 목적지까지 간다면 그건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구간, 고속도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라스트 마일, 퍼스트 마일에서 차량이 모든 제어권을 갖고 책임 소재도 가져가면서 제조사가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레벨 4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본 정부가 나오면서 어떤 13대 혁신동장 동력을 처음 17년도에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거의 대표 분야를 바로 자율주행 분야로 적었고요. 앞에 보시게 되면 총 아마 8개 분야로 처음 카테고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기술 분류를 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R&D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개발할 때는 결국 유연한 법 제도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 그 다음에 핵심 기술, 융합, 인력 양성 제도, 정책까지 이렇게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현재 R&D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번 달에 통과된 4개 부처, 범부처 자율주행 예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년까지 총 7년 지원되어 있고요. 사업 규모는 1조 974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3대 기술 강국 진입, 신시장 창출, 국민 수용성 제고, 신산업 기반 확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국민 수용성 제고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정부 주도형 산업 육성 정책에서 분명 민간 투자가 많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부는 어떤 R&D 기반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용성 제고 부분을 기술 개발과 법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같이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수용성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자료, 그 다음에 홍보에 신경을 써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게 채택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서비스는 총 5개의 세부 분야고요. 이거는 자료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총 9개의 이제 리빙랩을 제시를 했는데 채택된 건 총 7개의 리빙랩 형태로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한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27년까지 어떤 예타 사업에 허락을 듣겠다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게 통과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부 기술들을 맨 처음에 다 담았다가 몇 가지만 좀 제가 코멘트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V2X 저기 최성호 PM님도 계시겠지만은 V2X를 보고 있는 관점에서 좌일주행 플랫폼 가이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차량 자체가 뭐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매뉴팩처러 OEM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 데이터 정보를 계속 받아들여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 관점에서 정부가 설치한 자율주행을 서포팅하기 위한 인프라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V2I뿐만 아니라 어떤 텔코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실제 자율주행 플랫폼에 올리기 위한 어떤 통로, 그 다음에 홈, 그 다음에 전기 충전에 관련된 부분들로 실제 다양한 분야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HMI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V2P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HVI 부분에 대해서가 이 부분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별의 차량이 나오게 되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 제어권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제어권 전환을 직관적이고 확실하게 운전자들한테 알려주고 그 제어권을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디케이션 기능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고요. 또한 실제 페데스트리안, 실제 보도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 어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를 안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 방법을 인디케이터를 달아가지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한테 어떤 순간에 제어권 전환을 운전자가 받았었을 때 실제 가림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거나 자전거가 태어나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의 정책 동향입니다. 뭐 다들 아시고 있는 거라서 뭐 제일 처음 뭐 저기 구글이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가장 날씨 환경이 좋은 네바다에서 일단은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각 주가 일단 주정부 단위로 어떤 자율주행에 관련된 법이나 가이드라인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가 그거를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이제 셀프 드라이브 액트를 발표하면서 실제 연방 정부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합을 하면서 뭐 실제 니자에서는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1.0이 없습니다. 1.0은 2.0이 나오면서 1.0은 폐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0하고 4.0은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2.0의 어멘드먼트 형태로 계속 추가해 나가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 이제 포럼에다 좀 뭐 기회가 되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산업, 이 생태계, 이 서비스를 보고 있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가이드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파티스펀트들이
어떤 식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포럼을 통해서 정부의 부처의 제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니짜의 이 가이드라인을 레퍼런스만 하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실제 아까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서비스를 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정성, 시티즌에 대한 어떤 세이프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2.0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가이드라인 안전성 평가 부분이 약간 축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마스의 전반적인 거는 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 같고 저는 몇 가지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가 우리 현재 이렇게 다가오게 된 부분은 솔직히 스마트폰의 발전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호출을 하고 내가 페이먼트를 한 번에 페이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보다는 더 빠르게 들어오게 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가지 미래 방향들은 이제 딜로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 어떤 소유의 개념과 자율주행 어떤 기능의 일단 반전 방향으로 네 가지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미래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소유하고 사람이 자체적으로 100%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고요. 그거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실제 소유보다는 공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서 안전과 운전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차량으로 또 퍼스널라이즈해서 또 주문하고 그거를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개인화된 차량 부분들로 방향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미래의 퓨처 모빌리티 서비스는 결국 접근성이 가능한 자율성의 새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신속하고 저렴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체계적인 부분들로의 실질적인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OEM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많이 발전해간 예를 이제 독일 3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임러 이제 벤츠하고 BMW가 미국하고 독일에서 관련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들이랑 이제 협력을 하고 공동 투자를 하고 벤처를 만들고 하면서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BMW하고 이제 다임러 쪽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이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서비스는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파킹에서 원페이를 통해서 내가 가장 좋은 파킹 랏을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페이먼트 지원, 차징 서비스, 그 다음에 목적지에서 이제 도착지까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하고 협력을 해서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기술들, 그 다음에 헤일링 서비스 등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지금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폭스바겐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실제 6인승 6인승 온디맨드 라이딩 풀링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6인승 차량이 실질적으로 어떤 6명이 목적지를 갈 때 최적의 루트를 잡고 그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하고 택시의 중간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제가 폭스바겐 쪽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차량을 만들 때서부터 실제 하노버에 있는 시티즌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실제적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해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그를 통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재는 하노버하고 함부르크에서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티즌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빨리빨리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실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들하고 크게 나누면은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미디엄 디스턴스, 롱 디스턴스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들하고 구분해 놓은 서비스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60%가 근거리를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도시 집중화 때문에 교통 연결성 향상을 해야 되고 자기 차량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도시 공간의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편한 게 휴대폰을 통해서 호출 서비스가 이제 실제 마스 서비스가 적용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하다 보니 문제점은 편제적 승차 호출, 대중교통과의 경쟁, 결국 노동 문제가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들어온 게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은 반면 이거는 좀 보조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버리는 게 결국 이거에 대한 절도 파괴, 그 다음에 비도킹 방식에 대한 보행의 장애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인프라 자체는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는 뭐냐면 어떤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요구사항, 리퀘어먼트를 명시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데이터 공유 범위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너네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운영된 데이터 중 어떤 데이터를 지자체에다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건지, 보험가입, 그 다음에 사생활 보장 방법, 저소득적 지원책들 이런 것들의 선정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유도를 줄 필요는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지자체나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수용에 대한 유연한 규제 부분입니다. 결국 규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떤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서 규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규제를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결과 데이터 기반으로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신기술이 실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유연한 규제 형태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꾸준한 소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제가 결혼하고 시간 좀 넘어가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 수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술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용이 돼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서비스로 안착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의미가 없겠고요. 안착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